UiPath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 직원 수가 한 4,000명이 좀 넘는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 고객 수는 만 고객수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부터 저희들은 커뮤니티를 되게 활성화시켰어요. 다른 경쟁하는 회사들은 좀 폐쇄적이었다면 저희들은 커뮤니티 통해서 UiPath 제품을 그냥 공짜로 쓸 수 있게 만들었었죠. 그러니 커뮤니티 멤버가 훨씬 더 많고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산출물도 뭐 질문에 응답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저희들이 2017년에 보니까 하나로 바꾸면 한 516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달러로 바꾸면 10억 달러, 우리로 바꾸면 한 1.3조 정도의 매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에 엄청 크게 성장한 셈인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트너나 포레스트, IDC, 에버레스트 쪽에서 뭐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 테스팅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서 대부분 UiPath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UiPath 회사는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UiPath라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데스코브라는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2017년에 처음으로 시리즈A를 받았고 작년에 사실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슬로건 중에 하나가 Fully Automated Enterprise. 모든 기업들이 완벽하게 자동화될 수 있는 걸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자의 가장 큰 생각이 로봇을 만들면 왠지 사람이 없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이 뭐냐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직원을 아이언맨처럼 슈퍼맨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는 1바퀴를 못했다면은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2, 3, 4, 10만큼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자 인간의 입장에, 직원들 입장에 보면 성취를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큰 모토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조적으로 비교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인 기업과 그렇지 않은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좀 나눠봤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사실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사람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백오피스 관련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일도 결국 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에서는 그런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로봇한테 좀 시키세요인 겁니다. 그리고 그럼 사람은 뭐 해? 조금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세일즈 하시는 분들 입장에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세일즈를 하기 위한 준비하는 일은 로봇한테 시켜서 미리 준비하게 만들고 좀 더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 어떤 점이 풀고 싶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들어야 결국은 더 적절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에 주력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자동화가 일부 직원만 쓰거나 일부 부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예전에 PC가 도입될 때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개인마다 PC를 안 줬죠. 부서에 한두 시켰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오자마자 PC를 주고 오자마자 기본 소프트웨어를 다 주세요. 그게 결국 일하는 방식이고 그게 그 회사가 살아가는 방식인 셈인 거죠. 그래서 로봇들이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로봇 액세스해서 그 밸류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뭘 만들 때 이 자동화를 하는 액션들이 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뭘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 하시는 현업분들도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AI, ML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전공을 하거나 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공부를 하셔야 뭘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습니다. 오토ML 같은 걸 보면은 데이터만 넣고 몇 번 누르면은 나는 모델을 잘 몰라도 알아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만들어주는 것처럼 훨씬 더 쉽고요. 결국은 누구나 자동화라고 하는 테마 액세스에서 내 걸 만들 수도 있고 만들어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AI가 뭐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 내에서는 그 AI를 컨슘하는 게 기존 시스템이 아니라 로봇이 컨슘하는 거죠. 그러면 직원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와 진짜 우리 회사에 AI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걸 직접 내가 쓰고 있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쓰고 있던 AI들을 로봇이 컨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아마도 일반적인 기업과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를 처음 하시면은 누구나 똑같이 성공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 하실 때는 아주 간단하게 시간과 뭐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얘기를 보시지만 2년, 3년 운영하시다 보면은 어디에 온라인 시켜야 되냐면은 사업 목표에 온라인 시켜야 됩니다. 사업 목표가 반드시 돈을 버는 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꽤 많죠. 밑에 보시면 혁신이나 변화를 주도하는 것도 사업의 중요한 성과 지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사실은 자동화를 가지고 왔을 때 단순히 비용만 줄이고 숫자만 줄이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변화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변화가 디지털 역량을 만들고 모든 직원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잘하게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자동화의 목표처럼 사업의 목표에 온라인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공 지표도 코비드가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가장 민감했던 게 코비드 때문에 사람이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 돌아가지 않아.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인데 사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재택근무가 잘 돼 있어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었냐? 사실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코비드 같은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가 생긴 뒤에는 이 성공 자동화의 지표도 조금 바뀌게 됩니다. 뭐 조사를 한 걸 보시면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냐면은 사업의 영속성 혹은 회복력이 더 중요하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유지하거나 더 낮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저 부분들이 사업에서 중요한 지표가 사실 됐겠죠. 영속성과 회복력이 중요한 지표가 만들어졌을 거고 결국은 사업화의 자동화가 어떻게 온라인되고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냐가 중요한 성공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 자동화 트렌드를 아주 키워드별로 요약을 좀 해왔습니다. 몇 개 정도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화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CSO의 역할이 증대되는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CSO가 하는 일 중에 많은 부분이 결국 뭐 인바이러먼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ESG 일부 영역을 CSO의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ESG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CSO의 역할이 사실은 좀 더 증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초기에 도입의 자동화는 CIO 주도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현업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도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CIO 주도로 자동화를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회사 내 특정 버티컬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 야, 우리 회사 전체의 플랫폼으로 자동화를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결국 CIO가 주도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진행하는데 CIO 인게이지먼트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화가 RPA 기업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꽤 많았습니다. 뭐 아이파스 같은 형태로 API 기반 자동화도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자동화의 플랫폼이 사실 이제 융합 형태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UiPath만 하더라도 시작은 UI 자동화를 많이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2년 전에 클라우드 엘리먼츠라고 하는 아이파스 플랫폼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신규 시장에서 안 한다. 다만 이 기능을 오토메이션 플랫폼에 넣겠다. 결국 API랑 또 하나인 UI 오토메이션을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위를 가지는 기업들이 RP로 시작했던 기업들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스택에서 인프라 있고 뭐 쭉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보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새롭게 오토메이션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기업들이 AI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AI 없는 기업은 좀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5분의 1 정도의 모델은 사용되지 못하거나 90% 이상은 사용되지 않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가 AI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직원분들은 잘 못 느끼세요. 왜? 내일에 당장 AI가 쓰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RPA를 오토메이션을 적용했더니 와, 이런 게 있었네. AI의 컨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요. 잘 활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지고 있던 AI 모델을 로봇이 컨슘하게 만들었더니만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는 AI를 잘 쓰고 있는 회사로 포장이 된 셈인 거죠. 그런 변화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밑에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워크플로우 대안으로 어떤 게 만들어진다면은 로우 코드 혹은 코드리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UiPath도 자동화와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요. 자동화하는 툴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냐면은 앱스라고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노코드 기반의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입니다. 물론 실행도 되긴 합니다. 이런 니즈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자동을 하다 보면은 와, 이 페이지 하나만 만들어주면은 정말 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하죠. 개발부서에 얘기해봐.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해. 그랬더니 이거는 SR 건은 아니고요. 신규 개발 건이고요. 신규 개발을 하면은 일정이 저렇고 뭘 하고 해서 3개월 뒤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한 페이지만 만들면 된다니까.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당장 바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앱스 같은 게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주제이긴 하죠. 시멘틱 자동화.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되게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향후 전망으로는 시멘틱 오토메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쉽게 사람이 하는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기회 플러스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주겠다가 시멘틱 자동화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망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UiPath는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화 가능한 업무에는 로봇을 배정하자는 의미인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백오피스의 형태는 로봇을 시키세요.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로봇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기회를 모든 직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쉽게 배워서 자신만의 자동화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동화를 계속 활용하고 자동화, 논리적으로는 디지털 에셋이 되겠죠. 에셋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디에서나 하고 있는 AI를 가능한 업무에 잘 적용하십시오. 그게 결국은 효과 있고 의미 있는 자동화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 자동화 가능한 업무를 로봇에 배정하는 방식이 백오피스 자동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년 전에 자동화를 처음 도입하셨다면 가장 먼저 보신 것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처리 같은 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우리 셉 시스템에 등록해서 결제 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사람이 결제를 하긴 하지만 결제를 올리는 데까지 로봇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자동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무 쪽에서 얘기하는 휴양지 예약 같은 것도 메일로 받거나 뭘 받는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 직원이 안 하고 로봇이 알아서 휴양지 예약해서 누구한테 리턴해 주는 거죠. 이런 형태의 서비스고요. 이런 형태의 자동화는 이메일로 트리거 되거나 아니면 특정 시간마다 동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생기면 동작할 수 있는 것처럼 큐 트리거를 쓰거나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오피스 쓸 수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로봇한테 할당을 하고 사람은 그 시간에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가 메시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직원을 로봇을 사용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동화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성도 좀 더 완화시키고 누구나 쉽게 모든 직원들이 자기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어텐디드 자동화처럼 본인의 PC에 로봇이 설치되어서 일을 해주는 거죠. 저희들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로봇이 내 PC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잠깐 커피 마시고 오세요. 혹은 옆에 동료랑 수다를 떠세요. 그동안 제가 일을 할게요. 핸즈오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일하면은 아까는 아이언맨 만들어준다면서요. 동시에 2개, 3개를 해야 아이언맨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핸즈오프는 아주 간단한 일이긴 하지만 같이 못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곤란한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일하기입니다. 어떻게? 로봇도 PC에서 일할 거고요. 나도 내 PC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럼 PC가 2개가 필요한 거야? 아닙니다. 하나로 쓰시죠. 그게 더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PIP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TV 보시면은 채널 보다가 조그만 채널을 만들어서 다른 거 잠깐 볼 수 있죠. 스위칭해서 어디서 뭐 하는지. 그 같은 개념입니다. 로봇 안에 조금 작은 세션을 하나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션은 가려줘도 괜찮습니다. 로봇이 알아서 일을 할 거니까요. 나는 내 PC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PC를 로봇과 사람이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아주 현실적인데 주고받음 일하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할 때는 PIP에서 하더라도 뭐냐면 로봇이 일을 쭉 하다 보면은 가끔 사람이 봐줘야 될 때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후임자가 새로 왔어요. 선임자 일을 가르쳐줘요. 그럼 후임자한테 요거 이제 배웠지? 요거 해봐. 그 후임자 일을 할 겁니다. 하다가 물어봐요. 선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거 요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때는 요거 선택해주면 돼. 아, 알았어요. 제가 다시 또 할게요. 이렇게 후임이 사실 이제 누가 되냐면은 내 PC 안에 로봇이 되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죠. 선택 뭘 해야 되지? 요거 선택하고 다음에 다시 또 로봇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고받으면서 가치력이고요. 저희들이 폼즈 같은 것도 있고 액션 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사람과 로봇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금융 관련된 분이 일하시는 데는 가면 대부분 다 금융 업무를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뭐 그분들은 단말이라고 부르시긴 하는데요. 예전에 그렇게 불러서 계속 부르는가 봅니다. 그 단말은 로그인하고 나면 특정 메뉴 페이지로 가면은 자동 로봇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페이지에 오셨네요. 제가 대신 일을 할까요? 알아서 네가 해줘. 그러면 내가 언제 로봇을 실행시킨다는 개념 없이 뭐냐면 특정 메뉴에 가면은 자동화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은 자동으로 떠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벤트 기반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어떤 조건에 진입하면은 트리거를 통해서 일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내 PC에 있는 로봇이 다 하지 못한 일도 가끔 있어요. 백엔드 쪽 일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백엔드 쪽에 전용 도는 로봇과 콜라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 5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PIP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IP는 지금 보이는 게 픽처인 픽처가 PIP 세션입니다. 제가 로봇이 돌려고 하는 세션이고요. 엑셀 데이터를 어딘가 입력하려고 합니다. 위에 관리라고 하는 버튼 보이죠? 쟤를 키면은 이벤트가 넘어가요. 클릭도 되고 뭐가 됩니다. 근데 디세이블 시키면은 클릭을 해도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세션에 돌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저렇게 돌고 있다가 가끔 다시 물어봐야 될 때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 세션으로 물어보는 팝업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용자는 내려놓고 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 필요하면은 창을 열어서 잘하고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후임이 잘하고 있는지 가서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고 있다가 맞아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테마이긴 한데요. 누구나 쉽게 자동화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민 개발자 프로파일이라고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누구나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RPA 개발자를 타겟으로 한 개발자 프로파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경험이 필요한 분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면 좀 러닝 커브가 있는 거였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자동을 했더니 저희들 고객 중에 큰 고객분들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디에이션을 받으려고 직원들한테 메일을 뿌리고 자, 자동화 아이디어 줘보세요. 저희들이 자동화 도와드릴게요. 받긴 받았어요. 그 중에 보면은 ROI가 큰 게 있어요. 여러 명이 쓰는 일도 그렇죠. 이건 빨리 자동화하면 좋겠네. 근데 가끔 보면은 자기 혼자 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직원은 엄청 사인이 구구절절해요. 저는요 이거 너무 싫고요. 이거 제발 로봇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너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도 ROI를 보면은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양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묻는 게 야, 너네 자동화 툴 알겠는데 우리 상황을 보니까 야, 이거 직접 해야 될 만큼 ROI가 없고 혼자 쓰는 일도 꽤 많더라.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프로그램 경험이 없어가지고 뭘 개발하기는 힘들 것 같아. 지금 있는 툴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툴 좀 만들어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일본 쪽에 큰 기업들이 니즈가 되게 많았죠.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야, 그러면은 모든 직원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자동화 툴을 만들 수 있는 시민 개발자 프로파일 이렇게 생각해 볼까? 프로그램 경험도 없고, 하지만 비즈니스는 잘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면 자동화 못 하니까. 그리고 프로세스를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엑셀은 좀 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만든 게 스튜디오 X라는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스튜디오 X를 만들었을 때의 의도는 저런 시민 개발자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들이 자기 일도 자동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들이 뭐 오피스 관련된 거, 웹브라우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었죠. 반응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스튜디오 X 반응 되게 좋습니다.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시민 개발자인데 셉도 하게 해주세요. 나는 셉을 많이 쓰는 시민 개발자예요. 내 업무는 셉이 대부분이에요. 셉도 확산합니다. 점점 다른 것도 많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기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스튜디오 X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민 개발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회사 내에서도 시민 개발자를 양성하려고 할 때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야,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고 메인테인을 어떻게 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쉽게 어답션 할 수 있어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때 스튜디오 X가 아마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앱스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페이지 한두 장 만들면 되는데 개발팀 의뢰하기 힘든 거죠. 야, 직접 만들어. 저는 웹 개발 해본 적 없는데요. 야, UiPath 앱스는 없어도 되는데 한번 해봐. 되게 쉬워. 맞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저게 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업분들이 많이 쓰는 게 결국은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문서를 보고 뭔가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시스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대사하는 작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Forms AI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논리적으로는 머신러닝을 통하는 거긴 한데 저희들이 좀 더 쉽게 만들어서 한 서너 장 문서만 올려주고 비슷한 거 올려주고 데이터만 레이블링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학습 안 해도 돼요? 내부적으로 학습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좀 쉽게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업분들도 야,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에 있는 폼즈 AI를 저희들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쉬운 툴이 만들어지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사실은 fully automated enterprise를 달성할 수 있어 보이더라고요. 요 툴은 뭐냐면은 제가 얼마나 쉬운지를 잠깐 보여주려고 만든 건데 여기 서울시에 있는 시민 의견을 뽑아오는 거예요. 시민 의견에 보면은 쭉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게 제목이랑 언제 등록한 내용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저 표를 다 긁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희들은 데이터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은 그 제목에 있는 데이터 있죠. 제목을 실제 데이터를 클릭하면은 얘는 표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저렇게 쭉 컬럼을 찾아줍니다. 이건 네가 뽑으려고 한 거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확인 누르고 여기 제목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야, 저거 말고 다른 것도 뽑아야 되는데 어떤 거 작성일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쭉 컬럼 만들어줍니다. 맞아 이거. 그리고 여기에 작성일 적으면 됩니다. 야, 근데 페이지가 여러 개 있어. 저거 다 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다음 페이지라고 이게 프리뷰하면 쭉 나오는 거죠. 제대로 뽑았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찾아가 눌러만 주면은 자동으로 페이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내비게이션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쭉 뽑아서는 어떤 걸로 만들어주냐면 엑셀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희들 맨날 이걸 써서 그런데 실제 다른 툴을 쓰시던 분들이 이걸 보고는 이렇게 쉬웠어요? 되게 어려운데 다른 데에서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쉽냐가 결국 시민 개발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내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 정도면 배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앞에 말드린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만들 때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인 시민 개발자가 조금 더 쉽게 혹은 전략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모든 업무에 AI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 중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UiPath가 가장 먼저 AI를 적용한 부분은 컴퓨터 비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RPA를 도입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화면에 객체가 선택되지 않아서 이미지로 이해하고 있어요. 좌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컴퓨터 비전을 바꿔놓은 거죠. 알아서 자동으로 체크박스인지 라디오 버튼인지 입력하는 텍스트 인풋인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아내고 거기에 맞는 액티비티를 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폼제를 설명드리긴 했는데 논리적으로 문서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OCR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추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서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영수증 있죠. 걔도 사람이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 영수증이네. 얼마 썼네? 언제? 어디서? 그런데 주차장 영수증이랑 식당 영수증이랑 달라요. 또 식당 영수증 가더라도 그 가맹점에 있는 포스 장비에 따라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근데 사람이 보면은 똑같은 영수증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보이스라든지 PO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제공하고요. 그 모델에 고객사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항상 만나는 새로운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도 결국 학습에 들어가야 나중에 품질이 좀 더 유지가 되거나 좋아질 거거든요. 그런 클로즈 룹을 가지고 있어서 컨슘하고 다시 재학습하고 컨슘하고 재학습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스크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은 과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기법으로 과제를 탐색하고 발굴하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최종 사용자 입장에 어떻게 하냐면은 나 과제를 하나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 모르겠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요 소프트웨어 설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고객님이 쓰시는 프로그램 있죠. 뭐 나는 브라우저 쓰고요, 셉도 쓰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만 이벤트와 화면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엑셀을 여시고 셉을 로그인한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신 거네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스튜디오나 스튜디오X로 연동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큐먼트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델 하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은 AI 솔루션은 여러 개의 모델의 조합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이메일 솔루션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메일을 받으면은 우선 야 이거 급한 거야? 감성 부분을 통해서 시급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NER이라고 Named Entity Recognition을 합니다. 커스터머 이름인지 로케이션 어디고 날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위치, 주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는 게 NER 모델이고요. 그리고 메일을 보면은 이게 지금 뭐 서비스된 불만, 컴플레인 메일이구나 아니면은 구매에 대한 요청 메일이구나 아니면은 프로덕트 서포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메일이구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의도를 파악한 뒤에는 해당 업무에 자동화 프로세스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담당 부서에 긴급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급한 문서고 급한 내용이고 또 하나가 지금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들은 가능한 빨리 인스턴트 등록을 해서 누군가 조치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AI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UiPath는 UiPath 플랫폼을 가지고 도입하신 기업들이 완전히 자동화된 기업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화 하나만 하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부터 실제 과제를 만들어진 걸 시민 개발자 혹은 전문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과제와 사용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은 윈도우만 도는 게 아니라 리눅스에서 돌 수 있고요. 맥 OS도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주고받으며 일하기를 할 때 결국 로봇과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여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야, 우리는 자동화를 잘하고 있니? 이런 평가가 생기는 거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평가를 해야 그 다음에 예산을 받든 뭘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점점 중요해지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시민 개발자가 점점 많아질수록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그분들이 쓰는 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토메이션 옵스 같은 거버넌스를 쓰시면은 그런 기능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이트는 항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자동화시키지 마. 라고 하면은 로봇이 그렇게 만들어도 액세스하는 순간 미안한데요. 이 사이트는 접속만 안 돼요. 라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룰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만드는 그 워크플로우에도 분석기를 이용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제대로 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이 플랫폼을 약간 이렇게 영역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발굴에는 뭐 프로세스 마이닝 관련된 게 있습니다. 타스크 캡처, 타스크 마이닝들이 있고요. 개발에 이제 아까 봤던 스튜디오 X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API 관련되어 있는 인티그레이션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마 CIO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사항이 아마 인티그레이션 관련된 서비스로 보여지고요. 이게 회사 내의 API랑 로봇이 연결할 수 있게 가운데 커넥터를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러면 회사 기관계 시스템에서 변경사항을 로봇한테 직접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변경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여하는 부분에 앱스를 형태를 만들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액션 센터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진 로봇이 하는 일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확인, 결제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과제 발굴부터 실제 과제가 만들어진 뒤에 분석하고 수행 결과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자동화 관련되어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큰 테마 중에 하나는 아마도 시멘틱 오토메이션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멘틱 오토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하던 거를 후임자가 보고 배우죠. 알려주는 것도 있긴 합니다. 매뉴얼도 있지만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배운 것처럼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보면서 이렇게 일했구나. 그래서 로봇이
그 일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의 RPA는 어떻게 보면 업무 수행하는 데 중점을 뒀고 룰은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룰 기반 일을 한 거였죠. 근데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조금 더 인지하는 능력으로 또 확장이 된 겁니다. 뭐 패턴을 이해한다든지 스트럭처든 혹은 세미 스트럭처 문서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한다든지 이게 인지적 능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 시멘틱 오토메이션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에뮬레이트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인지 능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인지 능력과 플러스 기존의 데이터의 관계를 보고 이렇게 이랬구나라고 보는 거죠. 저희들 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요. 그 프로세스는 어떤 문서를 기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쓰는 데는 뭐가 있냐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셉이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만든 웹으로 만든 ERP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ERP는 결국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 데이터는 결국 몇 개의 문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문서 이것들의 관계를 사람이 하던 거를 보고 로봇이 에뮬레이션 하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멘틱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UiPath의 엔드-투-엔드 자동화 플랫폼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야,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써볼 수 있지? 저희들도 트라이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iPath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Try UiPath Fre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걔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60일 동안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은 그냥 계정만 만드시면 돼요. 구글 계정 가지고 계세요? 그럼 구글로 쓰시면 되고요. 혹은 MS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니야, 나는 회사 계정을 써야 돼. 밑에 이메일로 쓰시면 되고요. 이걸 써보시고 나면은, 야, 이거 우리 회사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까? POC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저기 korea@uipath.com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POC 관련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 우리 클라우드 안 돼요. 그런 고객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선호하십니까? 라는 메뉴를 누르시면은, 온프레미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라이얼도 받았어. 근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카데미에 온라인 무료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UiPath 모든 제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스튜디오X는 현업분들이 많이 쓰고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한글화 되어 있고요. 다른 과제들은 한글 캡처가 나오고요. 여기 밑에 자막이 나오고 스튜디오X는 뭐로 만드는지 전부 다 한글로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X를 처음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정말 내 일을 좀 자동화시키고 여유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서 보시면 되고요. 아카데미 가보시면은 자동화 역할에 맞게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시면은 스타트가 있어요. 요거 초급자 추천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RPA 전문 개발자가 맞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전문 개발자 과정을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건 아니고 시민 개발자처럼 간단하게만 작은 것들 해보고 싶은데 시민 개발자 코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IT 부서에 계신 분들은 솔루션 아키텍터 어떻게 솔루션이 만들어져 있지? 우리 회사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은 솔루션 아키텍터를 위한 추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